평범한 주부로 저와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매일 새벽 화장을 하고 대구 두류공원으로 향합니다.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아내가 60이 넘은 나이에 제가 자고 있는 새벽에 몰래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외로운 노인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미행했던 저의 심정. 아마도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곳에 모인 70대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았고 의문의 원룸을 드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저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아내의 숨겨진 비밀까지 더해지니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제 가슴이 철렁거리고 있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40년을 함께 한 동반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던 그 시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아내 박선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암치료 마지막 날, 저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집중이 안 됐죠.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완치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 물러난 거였습니다. 의사는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재발 위험성도 언급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났다는 그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자꾸 반복했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무언가 많이 생각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집에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제 생각 이상으로 잘 버텨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절 응원하고 격려했거든요. 병실에서 밤새 저를 지켜주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부작용으로 괴로워할 때 옆에 앉아 제 이마를 닦아주던 손길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없었어요. 어디냐고 전화를 했더니 고기를 사오려 나갔던 모양이었죠. 잠시 후 돌아온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사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요리를 하는 동안 냄새만 맡아도 입에서 침이 고였습니다. 항암 때문에 음식 맛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 그나마 소불고기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몸이 약해졌지만 아내와 함께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제 몸을 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제발 되지 않게 관리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말했죠. 동근아, 이제 뭘 할 거야? 그리고 그가 던진 다음 말이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너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아들 사업에 재산을 다 투자했다.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빌린 빚까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연금이 압류되었습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모든 연금이 날아간 거였어요. 첫 월급 받은 날부터 한 푼 한 푼 모았던 연금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어요. 마치 암이 몸을 파고드는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후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었어요. 친구는 제 걱정이 되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제 손에 봉투를 하나 건네고는 돌아갔습니다.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린 아직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잡음으로 저는 한 번 더 견딜 수 있었어요. 퇴직금도 없고 매달 받던 연금도 없으니 살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의사는 6개월 정도는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제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저를 돌봤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항상 밝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요. 우리에게는
방 2칸, 거실 하나, 작은 부엌이 딸린 낡은 아파트 전세금이 전부였어요. 보일러도 자주 고장나고 벽지는 낡아 있었습니다. 이 전세금이 우리 전 재산이었어요. 집 한 칸도 못 남긴 거죠. 하지만 거기가 우리 집이었고 아내와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청소일로 번 한두 푼의 돈으로 밥을 지었어요. 때론 계란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먹고 때론 시금치나물을 무쳐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가 정말 음식을 잘했다는 거예요. 부시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냈거든요. 항암치료, 부작용이 심했어요. 머리가 빠지고 입에서 냄새가 났고 온 몸이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야 했고 어떤 날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있어뒀습니다. 눈물이 나올 때도 제 손을 더 강하게 잡아뒀어요. 그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아내의 손이 이렇게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와 저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뒤록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내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린 지금까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견뎌왔잖아요. 이것도 견뎌낼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났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제 아내 박선화는 그럴 때도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다는 듯이요.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절망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마도 아침을 차려놓고 새벽 기도를 간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감기가 심해도 꼭 나갔어요. 하지만 보통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7시쯤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10시가 넘었는데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디야? 아직도 교회에 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상했어요. 새벽 기도 후에 친구를 만난다니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그리워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답답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 점심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문이 커졌어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일까지 하고 오후 5시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좀 다르다는 거였어요. 분명 피곤해 보였고 무엇인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뭐 다른 일이라도 하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아파서 병원이라도 다니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 친구들이라는 말이 자꾸만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인지 자꾸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친구들인지 새로 사귄 친구들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내가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건 아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 아내가 저에게서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42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의 비밀이라뇨.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다 보니 자꾸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과 마음이 더 악마처럼 굴었나 봐요. 혹시 아내가 나를 버리려고 준비하는 건 아닐까? 혹은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나갔어요. 새벽 4시 반에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몰래 아내를 지켜보았는데 아내의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화장대에 앉았어요. 휴대폰 조명을 켜고 거울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까지 바르고요.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도 하고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는 장면이었어요. 평소 교회 갈 때도 편안한 옷만 입던 사람이 정장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내에게 속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뿐 입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가 지켜보는 것을 모를 거고요. 제 가슴만 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향수였습니다. 아내가 향수병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에 뿌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40년이 넘지만 아내가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거든요. 기껏해야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뿐이었어요. 이건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머릿속으로만 물었습니다. 아내는 침실 문을 부드럽게 닫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깬 저는 눈을 감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은 계속 철렁거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생각했어요. 아내의 변화에 대해서요.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렸다뇨. 이건 뭔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새벽 시간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왜 혼자서 이 새벽에 그렇게까지 꾸미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집에서 요양하면서 시간이 많아지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아팠던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혹은 아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은 마음을 좀 먹기 시작했어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최악의 상상은 끝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또 가겠지. 또 나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후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아내가 뭐하고 있을지 전화라도 해볼까?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쉬었지만 그 의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은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했던 외출이 점심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고 모호한 답변만 반복되고 그리고 어제의 화장과 정장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합쳐지니 의심은 거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한 건 아닐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암과의 싸움보다 이 의심이 더 힘들었습니다. 몸의 고통은 시간이 치유해주지만 마음의 고통은 계속 깊어만 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아내를 미행해봐야겠다고요. 비록 한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미행한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우리는 부부인데. 내가 아내를 믿지 못해 따라다니다니.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이것도 하지 못하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밤새 뒤척였어요.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내가 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고 나면 이 끔찍한 상상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최악이 확인되는 순간 최소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아침도 저는 아내의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내가 침대에서 나오고 화장실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화장대 앞에 앉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내가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거울에 비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기초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팩이 완벽하게 표현되도록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한 번, 두 번 터치업을 했습니다. 아이섀도우 한 겹, 두 겹을 신중하게 쳐가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가며 화장을 했나 싶었어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황이 자꾸 그려졌어요. 혹시 아내가 만나려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오랜 결혼 생활에서 식어빠진 부부 사이. 혹은 내가 아파서 더 이상 남편답지 못한 모습이 실증난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다음으로 아내는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는 트레이닝복만 입던 사람이 검은색 정장 바지와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검정색 신발도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어든 건 향수였습니다. 아내가 목에 향수를 뿌렸어요. 가슴이 더 철렁거렸어요. 동시에 가슴 한가운데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에게 속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의심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어둡고 조용한 아파트, 복도 나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짙은 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노인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암 투병 중인 노인이 아내를 쫓아다니고 있다니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심정으로 일한 적은 없었어요. 마치 범인을 추적하는 형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싶었어요. 아내가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그녀를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 불안감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거든요. 손가락도 계속 떨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뭔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 외도인 게 확인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으로 약한 몸,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내의 배신까지 더해지면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차라리 암이 다시 나타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정말 비참한 남편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점점 낡은 지역으로 향했어요. 아내는 버스 뒤쪽에 앉았고 저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는 저를 보지 못하지만 저는 아내를 볼 수 있었거든요. 아내의 얼굴은 정말 진지해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 것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30분 정도 버스를 탄 후 아내가 내렸습니다. 저도 얼른 따라 내렸어요. 주변은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대구의 오래된 상업지구였죠. 아내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오는 곳처럼요. 그리고 한 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시야가 트였어요. 넓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두류공원이었죠. 그곳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공원 중 하나였어요. 특히 아침 일찍부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경비원 일을 할 때 주말이면 가끔 오는 곳이었어요. 아내는 공원 입구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랐습니다. 공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이리저리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벤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노인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노인들이었어요. 경비원으로 일할 때 자주 본 것처럼 평범한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내 눈에는 모두 의심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아내는 그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노인은 아내를 보자마치 반가워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그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가 자꾸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노인 남자와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다니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작고 낡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거 건물들이었죠. 그곳에서 아내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그마한 원룸이었어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몰랐어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렸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으로 앓고 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만나다니.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그녀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노인 남성을 만났고 그와 다시 같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계속말 반복됐어요. 다른 노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원룸에 드나드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외로운 노년의 남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남편, 평생 번 돈도 다 잃은 남편을 두고 이런 일을 한다니요.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다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보겠다는 마음으로요. 아내는 또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두류공원으로 가고 노인들을 만나고 원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 장면의 반복이 너무나 일정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가슴 한가운데 뭔가 깊은 상처가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음과 싸우고 있는 내가 이래야 한단 말인가 싶었어요. 강암 주사의 고통, 수술실의 두려움, 그 모든 걸 견디며 살아나왔는데 정작 내 아내에게 버림받는다니요. 연금도 잃었고 재산도 없는데 이제 아내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거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원룸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그런 일을 한다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진실을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부가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모든 걸 보기로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아파도요. 또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내가 또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옷으로 같은 향수를 뿌리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원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두류공원에서 아내는 또 노인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와 그 노인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처 담배 가게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있을까? 1시간일까? 2시간일까? 아니면 더 오래일까?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렀습니다. 제 가슴은 계속 철렁거렸어요.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포감이 지금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그녀는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담배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를 향해 걸어갔어요. 극도의 분노 속에서요. 여보. 저를 보자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외쳤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2년 부부 관계가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나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대답해봐.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 낡은 골목에서 한 노인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말을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을 때 이러고 다녔던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내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겠다. 저 원룸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게 정말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 저는 현관문을 비집고 밀었어요.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가지 마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를 배신한 아내. 그 모든 것의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방 안을 봤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막 무언가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작은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계, 혈당계,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약품들도 보였고 작은 팜플렛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는 곧바로 한 노인분의 손목을 잡아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정말 진지했고 성실했습니다. 마치 진정으로 그 노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아내는 노인에게 뭔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한심한 남편인지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극도로 화난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보니 모든 분노가 순간의 죄책감으로 변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요. 그동안 병간호를 해주고 저를 완벽하게 내조해준 제 아내를요.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나를 미행했군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노인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따라와서 문을 박차고 들어왔으니까요. 아내가 그 노인들에게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아파트 경비를 하다 최근에 암투병을 마쳤어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오해한 거예요. 죄송해요. 말하고는 고개를 더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 노인들 중 한 분이 웃음을 지었어요. 최근 아들분 사업 실패로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줬어요. 당신 아내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잘 살피고 돌봐주시니까요. 우리 건강이 많이 나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이 원룸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노인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혈압을 재주고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강 정보들도 나눠주고 있었고요. 아내는 저를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다른 노인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조용히 원룸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후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뭔가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심하게요. 그런데 아내는 이 모든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었다니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거칠어져 있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손톱 주변 피부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손이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말이 없었고 택시 안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만 계속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거든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손수건도 없었는데 아내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오동근 씨, 당신 이제 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오해하게 행동했다고. 새벽같이 나가서 친구 만난다고만 하고. 아내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밤새 병실에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나왔을 때 당신이 살아났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부딪혀왔어요. 당신은 일할 수 없었고 청소일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었어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요. 당신이 집에서 요양할 때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목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때 친구 영미가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성격의 노인들을 만나고 건강 상담을 한다니요. 얼굴도 뜨거웠어요. 손도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했어요. 암을 이겨낸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두류공원에 나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낯선 노인들을 만나고 뭔가 말을 건넸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노인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저를 필요로 해주셨어요. 처음 사회에 나가는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엔 건강보조식품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보다는 그 노인분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혈압을 재주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못하게 할 것 같아서요. 당신이 알면 미안해하고 자책할까봐 걱정됐어요. 당신은 이미 너무 힘든데 내가 또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간다고 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거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어렸어요.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부끄러움도 많고 고마움도 많았습니다. 이해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정말 최악으로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 연금도 날리고 재산도 날리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일하게 된 거야. 내 탓이야, 모두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책임이 곧 나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 곧 당신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걸 이겨낸 거예요. 당신이 암을 이겨냈고 저는 세상을 이겨냈어요. 우리는 정말 잘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42년 함께 산 아내를 정말 처음으로 꼭 안아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아내가 소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향수 냄새도 났고 아내의 따뜻한 체온도 느껴졌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의 말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암을 이겨내고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린 함께 울었어요. 거실에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처음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요. 마치 이 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다는 듯이요. 당신 알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노인분들이 당신을 무척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당신을 자랑했어요. 30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암도 이겨냈고
정말 강인한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자랑하면서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를 자랑했다고. 그러자 아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어요. 응, 당신 자랑했어.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니까.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이니까. 우리는 그 밤을 함께 지냈어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 노인분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의심을 했는지 이야기했고, 얼마나 미안한지 말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내인지도 말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가 할 일은 뭘까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당신 건강이 좀 나아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 천천히 찾아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암, 투병으로 약해진 몸, 경제적 절망, 그리고 부부 사이의 오해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배우자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최악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이유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최악으로요.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저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처음 사회에 나가 낯선 노인들을 만나며 봉사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아파도 우리가 가난해도 당신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사랑 말이에요. 그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두류공원에 나갑니다. 그곳의 노인분들을 위해요. 저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일할 수 있을 때까지요. 요즘 우리 부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부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의심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세요. 그 비밀 뒤에는 어떤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감복과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암으로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42년 결혼 생활에서 이제야 느껴본 가장 깊은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인생의 황혼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